지금으로부터 1년 전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국정원 내부 공지문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원장은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에 임명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다 치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물러났던 전임 국정원장입니다. 그는 멀리는 2009년 6월부터 가깝게는 2012년 대선 직전까지도 종북 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처 등을 지시 강조 말씀에 담아 사실상 국정원 대선 개입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특검 7회는 원세훈 대선 개입 혐의의 핵심 증거인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이 비밀 문건에 담긴 문장과 문구 하나하나를 세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특검 7회 원장님 말씀편에 국민특별검사로 모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 임명한 특별검사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매달 한 번가량의 전 부서의 장급을 다 모아놓고 이른바 회의를 개최를 했죠. 그럴 네. 때마다 논의됐던 지시 내용 중에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모아서 전 국정원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들을 모아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죠. 네, 진 의원님께서 처음 이 문건을 공개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입수했고 또 언제 공개하셨는지요? 네, 사실은 한 2월경에 좀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 이제 어떤 분에게 제보를 받았고요. 지난해 2월이요? 예, 2013년 2월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 이제 예민한 부분이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검증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네. 결국은 2013년 3월 18일에 저희가 공개를 했죠. 네. 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우 민감한 내용이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확인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까? 네. 일단 뭐 여러 방향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정말 이제는 좀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국정원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건데요. 네. 3월 18일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정원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후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만 유일하게 어쨌든 그분의 적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질문을 국회의원들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에 국정원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는 국정원 정보위원회가 아니라서 예.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님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시 강조 말씀 안에 젊은층 우구나 심리 강화 방안이라는 아주 어려운 네. 제목의 그런 문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건이 있느냐, 그럼 그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네. 또 있는데 뭐 기밀이어서 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밀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있다는 온 거군요. 거예요. 그럼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장 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매달 했다는 그 부서장 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슬쩍 던졌더니 그런 회의 때마다 정치 중립을 강조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서장 회의가 있었구나 라는 판단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증언들이나 제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신을 하고 그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죠. 3월 18일에 확신을 하셨고 네. 그날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그날이 하셨군요. 청문회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층 우군화 심리 강화 방안, 이 문건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결국 판단을 하시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지시 강조 말씀, 이 문건이 가지는 파급력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제가 2012년 12월 12일에 네. 국정원 이른바 그 직원의 그 댓글 사건이 처음 시작된 오피스텔 사건 이후부터 3월 18일까지를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일요일 밤 11시에 그것도 대선 후보 두 분 토론이 끝난 직후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3월 18일 즈음은 거의 이게 굉장히 위축돼서 축소돼서 거의 이제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 난 것처럼 마치 국정원 직원의 한두 사람의 뭐 어떤 개인적인 일탈 이런 정도로 그냥 이렇게 축소될 수 있었던 그런 판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은 결국은 본인 그 국정원에서 끊임없이 그 부인해 왔던 것과 달리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실마리가 돼서 국정원에서 그런 일들을 대선 개입을 제대로 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주 중요한 단초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개인적 일탈로 덮여버릴 뻔했던 것을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계기가 됐겠군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하시지만 12월 16일 날 그렇게 전혀 뭐 댓글이 없었다 이렇게 발표 나고 19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 본물처럼 증거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이 전격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시강조 말씀 문건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억해 보시면 국정원의 중요한 사람들은 단 한 채를 소환도 못하고 거의 뭐 국정원 몇 사람에 대한 기소 혐의 이런 걸로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나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하신 3월 18일이 공교롭게도 또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야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날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이번에 그 박근혜 정권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정면적으로 어떤 행정부서들을 개편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당시에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야당 쪽에서도 그리고 바깥에 시민단체 쪽, 뭐 일반인들 쪽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저희에게 그나마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마치 선물을 던지는 것처럼 유일하게 한 게 바로 그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였습니다. 그게 3월 1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당시도 지금 그 너무나 중요한 간첩 조작 사건도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수사가 종료되고 실제로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도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머릿속에는 국정조사를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국정조사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마 뭐 하나 던져주는 그런 셈으로 아마 국정조사를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건데요. 그 다음 날 저희가 그런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의 문건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이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진전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여당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국면이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문건의 내용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인데 뭘 지시하고 뭘 강조했습니까?
아이 참 이게 정말 저는 좀 1년 사실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18일에 저희가 그 문건을 발표하자마자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씀하신 주된 지금까지 반론 제기가 대북심리전단의 네. 활동이었다. 그래서 대북심리전이라는 건 북한 주민들을 향한 심리전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시 강조 말씀 안에 보면 이거는 전면적으로 우리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향한 분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편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실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좌파, 뭐 척결해야 될 대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네. 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라든가 또 그 일방적으로 그 전교조나 민노총이나 우리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다양한 NGO들에 대해서 좌파로 비난하면서 예. 그 활동들을 위축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심지어 박원순 그 서울시장에 대한 그 당시 당연히 서울시장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들과 또 그분들의 어떤 활동들을 위축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의 그러니까 전면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그런 지시 내용들로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 강조 내용이 그런 거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부분이 주된 네. 범죄 혐의인데 네. 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 안에 이 사이버 심리전을 의심케 할 만한 그런 대목들도 들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죠. 네, 그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럴까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네.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 젊은 층 후군의 심리전 강화 방안이라는 그 보고서 자체 안에는 네. 그 젊은 층들이라는 게 이명박 정권 초기에 촛불 시위를 통해서 보여졌던 네. 그 다양한 그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국정원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것이 지나치게 작용화돼 있다라고 평가하고 그쪽 젊은 층들을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내지는 네. 우리 쪽으로 이렇게 데려와야 된다라고 봤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인터넷 안에 그 다양한 목소리의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젊은 층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여론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방안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심리전단이 국정원에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 조직이 2010년 7월 19일 그 직전에 뭔가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이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심리가 아니고 젊은 층을 향한 심리전을 벌였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2011년 11월 18일은 생각해 보시면 박원순 시장의 재보궐선거 직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죠. 원세훈 원장이 그 지시 강조 말씀들을 보면 나경원 여당 후보가 됐어야 하는데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화를 내면서 트위터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이게 안 되니까 선거에 영향이 막대하게 미쳤고 네. 그래서 선거가 결과 그렇게 됐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때 트위터 그 군단이 대폭 확대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젊은 층을 우구나 한다면은 젊은 층을 잠재적인 좌파 내지는 종북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문건 안에 좌파, 종북 이런 용어까지도 등장합니까? 네, 등장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정말 국정원이라는 엄청난 국가기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종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실제로 인터넷 자체가 종북 좌파 세력이 다 잡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 그 인터넷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이 얘기를 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네. 자, 이게 국정원이 지칭하는 소위 종북 좌파 세력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정말 이게 종북 좌파라는 게 얼마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된 게, 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그 당시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 종북 좌파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의 얘기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이 여기 이 대목에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대북 심리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비판 세력에 대해서 저렇게 공략한 거죠. 네.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이다. 그래서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북 좌파들이라는 게 결국 합법적인 NGO들인 민노총과 전교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민노총 전교조를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종북몰이 대상에 국회의원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종교인도 있다고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그때 어느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종북입니까? 왜냐하면 저 역시 저기 보십시오. 2012년 4월 20일이면 네.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온 4월 11일 총선을 언급하는 거고요.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다수라고 불특정하는 거죠. 그리고 2010년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뭐 종교에 대해서 정치 활동에 치중한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저 지시강조 말씀이 있은 직후에 네. 봉은사 주지 스님이신 명진 스님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때 난리 났었고요. 그 당시에도 국정원이 배후 세력이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이른바 종북 좌파 척결 대남 심리전인 거죠. 네. 네, 그거 이외에 또 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에 대한 언급들도 꽤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가장 많았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부터 측근이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국정원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4년여 동안을 예. 국정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일이 지금은 정말 부실이고 온갖 부패의 온상으로 비난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전면 매진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온오프상으로 모든 전방위적으로 관여를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예. 독려를 합니다. 지금 4대강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을 때 2011년 8월 22일에요. 반대에 저희들이 문제를 했더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으니 부서장, 지부장들이 나서서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2012년 2월 17일에는 야당이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국정원장은 저 당시에도 국회에 정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이거를 공식석상에서 모든 부서장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부족해서 전 국정원 직원들이 보고 그거를 실천하라고 저렇게 지시 강조하신 거예요. 예, 4대강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야당 의원들 처박으려고 만들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4대강을 강조하는 부분이 단순히 뭐 국책 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4대강이 뭐 정치 현안이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선거 국면에서도 늘 쟁점이었기 때문에 4대강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저렇게 국가 직후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은 더욱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이 마당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셨으면서도 시민단체들한테는 선거 국면이 되면 몇 가지의 현안들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그 4대강 사업은 정말 이명박 정권의 너무나 주요한 현안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이루어져야 그것이 선거에서 반영이 잘 돼서 나를 대표해서 누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선거 개입이죠. 네. 자, 당시 국정원이요. 진 의원께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참 그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아시겠지만 저는 고발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정원은 단 한 차례도 인정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을 때만 인정하나 취지는 다르다. 라고 발뺌했습니다. 정말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기억하시지만 그 당시 3월 18일 날 그걸 발표하자마자 오후에 전격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보고 다 발표하지 않았다고. 아니 그게 기밀사항이어서 발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니까 그 지시 강조 말씀을 전격 발표합니다. 아마 새로운 걸 한 7개인가 9개를 발표했을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 의원께서 짜깁기 해서 발표를 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거군요. 왜곡하면서 정치적 개입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그때 또 선언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랬나? 라고 한 번쯤 의심했는데요. 정말 더 괘씸했던 것은 그때까지는 국정원은 정보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다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비롯돼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3월 18일 발표 직후에 나왔던 국정원의 해명도? 네, 그 해명이 그러니까 녹취록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어냈는데 그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요. 그래요? 그런데 그 본인들이 얘기했던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2012년 1월 27일인가요? 아마 1월 27일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뭐 선거와 무관한 고유 업무는 뭐 당당하게 계획대로 하고 뭐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녹취록을 보니까 그건 살짝 잘려 있는 거고요. 그 취지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녹취록에는 그 발언 전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 제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네네. 정치 신인이든 뭐 현재 정치인이든 뭐 바로 된 사람이 가면 되고 그리고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잘 차단해 주시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야 가릴 거 없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면은 잘 봐주고, 그렇죠. 그리고 내곡동 사저 문제 같이 정권의 부담스러운 문제는 잘 차단하라. 그렇죠. 이런 지시를 한 날 그 요약을 한 것을 슬쩍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라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18일 진 의원께서 그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공개한 바로 그 직후에 국정원이 해명하기를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2012년 1월 27일자 그 이른바 회의 내용인데 나중에 그 회의 내용을 검찰이 확보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말 다음에 여야 가릴 거 없이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괜찮다. 그럼요. 그리고 뭐 내곡동 사저 문제는 차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2009년 11월 20일에도 원세훈 원장이 정말 이것만 보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훌륭한 분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을 이끌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직에 대한 이 사명감이 투철하신가?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나? 한 번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다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에 보면요. 그날 회의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다. 당연하죠. 선거에 이겼다는 의미예요.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부서장들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 일치해서 다음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아요? 정권의 줄수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떻게 이 국가기관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예. 가장 애국은 본인들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분들이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네. 자, 지난해 4월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해 4월 압수수색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 또한 사실은 제가 입법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예. 사실 너무 몰라요. 진짜 이렇게 밝혀낸 게 때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 또한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검찰이 네. 모두 진술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네. 합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는데 제대로 안 해줬다는 거죠. 국정원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메인 서버 안에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 메인 서버도 압수수색 전혀 못했고요. 접근조차 못했고요. 그리고 마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이 모든 일을 반성하는 것처럼 처음에 부임해서 한 일이 바로 대북 심리전단을 해체합니다. 예. 근데 그 해체라는 게 뭡니까? 합법적인 증거인멸이죠. 직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서류도 없고 네. 그래서 캐비넷 안에 무슨 까만 봉투에 몇 개의 서류가 있고요. 그 서류철 안에도 그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검찰이. 서류철 안에도 본인 국정원에 불리하다고 생각된 거는 전부 화이트로 칠해져 있고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 같은 거는 그냥 남겨져 있고 이거야말로 철저히 증거 왜곡의 표본이죠. 표상이죠. 그분들은 수사기관입니다. 그 증거인멸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가장 핵심이었던 예. 그 젊은층 우구나 심리 강화 방안이라는 그 보고서 거기 당연히 언급돼 있고 그걸 쓴 거 인정하면서도 네. 그런 지시상 강조 말씀 썼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그 보고서는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5시간 동안 대치했지만 못 받아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거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가장 한스러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렇게 국정원이 끊임없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저렇게 급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네. 단초를 우리가 상실했다라고 저는 이번 생각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 당시에 그냥 이거 예. 달라 그럼 그거 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예. 그게 무슨 압수수색인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압수수색이 그나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수사팀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이 불거지면서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사실조차도 우리가 모를 뻔한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정원의 제대로 된 업무야 당연히 너무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국정원에게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권한과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무것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믿고 맡기는 이유는 예. 그분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애국하시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거라 믿었던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사실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정권을 위한 거죠.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 거죠. 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하지 않으면 가열차게 바꿔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함부로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들을 좌지우지한 거 아닙니까? 왜곡시키고 이거야말로 그건 반애국이죠. 예. 자, 지금 진선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3월 18일, 지난해 3월 18일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는 정도는 이미 명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국정원 보도자료가 공개되는 국정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들어가 봤더니 거짓으로 판명된 지난해 3월 18일자 보도자료가 여전히 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 의원님 모두의 이런 사실들을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국정원 차원에서는 내부 직원의 그런 제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심을 했을 법도 해요. 네. 혹시 뭐 색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히 벌어졌죠. 그분들은 사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신 그 많은 분들은 예. 조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윗선의 뭐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간부들 빼고요.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고요. 네. 심지어는 조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자 3월 18일 오후 전격적으로 그런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격적으로 도대체 그 문건을 그건 기밀사항이다. 그러니까 불리한 건 기밀사항이고 유리한 건 기밀사항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발표하고 다른 신문에까지 내게 하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전격 색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분들 기소당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 났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만 추가된 그 혐의만 기소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혐의 유죄 판명이 나서 벌금형인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데도 그걸 색출을 계속 해가지고 기소까지 전격 기소하고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번 그 증거 조작과 시사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 국면에 그분들에게 마치 매관매직 혐의를 씌우고 그거를 조사 업무로 정하고 그러면서 그 자료를 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차량으로 보이는 미행을 하고 있는 차량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그게 허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그분의 차량은 누구나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썬루프가 있는 차와 썬루프 없는 차를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계신 그 수십 년 동안의 전문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는 그분들이 썬루프 있는 차와 썬루프 없는 차를 헷갈려서 혼동하셔서 썬루프 있는데 없는 차인가요? 그렇게 전혀 엉뚱한 차량의 사진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방송했습니다.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어쨌든 이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는 그런 정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지시 강조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실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트윗을 알게 됐거든요. 이미 2월 달에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찾아보다 보니. 그래서 그 트윗의 가장 실마리가 참 그래서 아이러니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말이 날 수도 있으나 역사는 다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희망을.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 이 모든 것의 그 트윗에 관한 수사의 시초를 제공한 게 바로 원세훈 원장님이세요. 그 지시 강조 말씀에 저기 보시면 오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정원 직원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지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없게 아이디도 다른 사람 거를 다 인용하고요. 때가 되면 삭제되도록 그런 제3 영역의 무슨 앱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막 철저하게 숨기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그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계속 트윗으로 날렸는데 네. 그 강조 말씀 안에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오타를 추적하다 보니 그들의 움직임이 드러난 거죠. 그 참 이게 역사의 안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기 저 IAEA가 네. 예, 오타라는 거예요. 저희 국제 원자력 기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IEA인가요? 예, 국제 에너지 기구. 네, 에너지 기구를 잘못 쓴 거랍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 국정원이 용의주도 면밀하신 게요. 그래서 사람들의 실소를 샀습니다. 감탄을 샀진 않았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내면서 저걸 고쳐서 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참 아주 트윗을 디테일에서는 고치지는 못했을 테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고쳤는데 지시 강조 말씀이라면서 내시면서 그걸 살짝 고쳐서 IEA로 네, 고쳐서 국제 내셨답니다. 에너지 기구 네. 사무총장. 네. 원래는 IAEA 사무총장,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라고 잘못 적어놨던 것을 네. 재판 과정에서 바꿨다. 재판 과정에서 내면서는 제대로 고쳐서 내셨답니다. 예. 뒤늦게. 자, 하여튼 이런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이제 트위터에 집중을 하게 됐던 거군요. 그 네. 전까지는 댓글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댓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나뉘었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 국면에 새누리당의 여당 의원님들이 정말 그 국정조사 국면을 유린했거든요. 예. 있지도 않은 매관매직 조선일보에서 사과했습니다. 8개월 동안 버티다가 사과해서 정정 보도 냈고요. 네. 그리고 그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 국면은 그걸 너무나 활용을 잘했죠. 매관매직.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국면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그 좋아요 뭐 이렇게 추천하는 행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철저히 왜곡해서 뭐 댓글 몇 개 가지고 선거 결과가 바뀌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정말 뭘 모르시거나 알면서 다른 의도로 이거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축소한 건데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추천하는 이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스트 글을 먼저 보잖아요. 그냥 일반 글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글에 올라가야만 그 조회수가 늘고 거기서 또 조회수가 많으면 인기가 좋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고요. 일반 글은 계속 내려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지 않으면.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일이 철저하게 그 오늘의 유머를 내용 그 상황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직원의 그 메모장에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예. 유머의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여당이나 정부의 나쁜 말이 올라가면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쫙 순식간에 내리고요. 네. 좋은 얘기면 추천을 막 해가지고 쫙 올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글이 못 올라가게 뭐 미용, 뭐 패션, 뭐 화장, 뭐 이런 것들, 뭐 독서 이런 그러니까 전혀 그 정치에 상관없는 글들에 대해서 계속 추천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베스트 게시판을 완전히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정말 조직적으로 무섭게 했고요. 그리고 트윗도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 자동 그 봇 계정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랐던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계속 축소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에서 그 문제들이 공론화되니까 그 누들누들이라는 대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그 문제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누들누들 그 트윗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정 언론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그 트윗을 분석을 해서 네.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그 계정으로
의심되는 660개의 계정을 이렇게 공개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이죠. 네. 그분들이 아마 트윗을 보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팀장 경질되고 징계받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사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국면에 나와서, 국정감사 국면에 나와서 트윗 글을 보고서는 모두가 공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네. 수십만 개, 수천만 개의 그런 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런 글들을 이렇게 천박하고 정말 한쪽에 경도돼 있고 네. 정말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들로 욕설까지도 담겨 있는 이런 예. 글들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사례를 조금 전에 보셨던 사례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서야 금강산에 갈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아주 XX를 해요, XX를. 이게 국정원 직원의 글이에요. 네. 누들누들. 네.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충격이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됐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밝히려 한 검찰 수사팀은 지금 뭐 해체된 상태고요. 그렇죠. 거의 네. 해체, 사실상 그렇게 돼 있고, 네, 트위터의 본사 쪽에 사법 공조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니까 변호사 분들로서는 당연히 의뢰인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증거 능력 자체가 논증이 돼서 그 트윗 글들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갈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그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것 말고도 뭐라고 할까요? 원장 지시 말씀의 내용을 행동으로 구현하라고 지시하는 새로운 문건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우편으로 받았던 그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우편으로요? 그래서 수사를 의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또 이제 저기 반값 등록금에 관한 문건, 이렇게 두 개. 박 시장 관련된 문건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지 봉투가 그대로 지금 인쇄가 되어 있군요. 네. 이 상태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저희 우리 의원실에 도착한 시점은 아마 4월 5월 달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실제로 그 우편에 찍힌 소위는 4월 20일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국회 안에 의원실이 이렇게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좀 방황을 하다가 5월 달에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그 2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경찰에 너무나 부실한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고 검찰에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분개해서 결국은 권은희 수사과장도 그때 이제 그것을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봉투에다 아까 그 두 건의 문건을 함께 넣고, 저기에 저 위에 있는 게요. 함께 들어있던 조그마한 메모지예요. 네,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네, 봉투 안에 따로 들어있는 그냥 조그마한 메모지. 그게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진위를 의심할까봐 이분은 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정치 개입 안 했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저렇게 쓴 거예요. 원세훈 원장이 저렇게 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보면 원세훈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 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이제 그게 화가 난 거죠. 분노해서 이제 사실을 밝히고자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네. 그 문서 제목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다.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에 몇 장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시장의 그 시정 운영을 실태라고 해서 몇 가지를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향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환영을 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보선에 당선하실 수 있었던 주요한 게 결국 무상급식인 건데, 그것을 굉장히 폄하하죠. 세금급식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세금급식이다. 네네. 네. 그래서 좌편향 시정 운영의 사례로 이렇게 쭉 한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시위대가 아마 무슨 손해배상을 소송을 청구했었을 건데요. 네. 서울시 측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징수 포기를 했다. 그리고 좌파 인물들이 시정에 관여했다. 그리고 뭐 서울 광장 조례 그거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조성을 확대. 사실은 그 성미산 마을이나 뭐 이런 그 지역 공동체라는 게 지금 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격려하는,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 공동체는 누구나 다 갖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확대했다고. 그것을 좌파 편향적 시정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그 좌파 인물도 너무나 일 잘하고 계신, 그러나 환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고민하고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그분들의 네. 이름을 실명으로. 다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성인 그때 아마 기자회견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우리 이 문건이 정말 국정원의 문건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지난번에 그런 지시강조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거들이요? 네, 근거들이요. 그러니까 일단 등록금 문건에 보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비실, 뭐 6급의 누구, 그리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문건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 문건에는 그 밑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구조 자체도 그랬고요. 밑에 0-0, 뭐 0-2, 2-0, 3-0 이렇게 배포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지청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0-0은 국정원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2-0은 2차장. 네. 그러면 3-0은 3차장. 그렇죠. 네. 이게 배포처가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모에 언급돼 있었던 그 네. 뭐 국익전략실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요. 또 그 실장이라고 언급돼 있는 그분이 그 당시에 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요. 그럼 조금 전에 봤던 봉투에 적힌 이름은 실명입니까? 가명입니까? 아닙니다. 네, 주소도 다르고요. 네. 실명도 아니고요. 네, 그럼 제보해 주신 분이 그 신모 실장이라는 것은 맞고요. 아니요. 그게 제보해 준 게 아니고요. 그 보고서를 지시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본인은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익명 제보인 거죠. 아직 그 제보자는 네, 신원이 나타나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고요. 네. 제보자가 언급했던 그 사람이 신모 실장, 네네. 국정원에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네. 자, 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보면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 아래 어설픈 견제는 역풍을 초래한다. 예. 그래서 명백한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즉각 대응하지만 편파 독선적인 시정 운영들에 대해서는 불만의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했다가 적기에 그걸 터뜨려서 제압하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어설프게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있으셨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몇 가지의 그러니까 초기에 언급했던 뭐 깃발 시위대 배상금 청구 포기, 네. 또 서울광장 조례 소취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건전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런 거겠죠. 보수단체 뭐 이런 분들의 감사 청구나 규탄 시위 등을 적극 이렇게 독려하고 또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그 안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 모든 행정부서를 다 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가 기관들도 독려해서 움직였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론사설 칼럼들을 통해서 또 비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게 자유청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 진영 단체들에게 박 시장에 대한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들을 열으라고 그렇게 네. 적극 나서게 독려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국정감사를 해야 돼서요. 사실관계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그 이 문건이 작성된 일자로 보여지는 게 처음을 보면 11월 24일로 돼 있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당선된 지 직후. 얼마 안 된 네.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며칠 뒤인 11월 28일과 12월 7일에 그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시위가. 실제로 있었다. 네, 실제로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그 실행 행위 종류 중에 보면은 저명 교수 논객들을 동원해서 언론 사설 칼럼을 나오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국정원이 실제로 언론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것이 진짜 칼럼으로 나온 사례가 최근에 밝혀졌더군요. 아, 그랬나요? 네. 네. 브레이크 뉴스라는 네, 매체의 네. 칼럼에 이제 북한 관련 사설이 실렸는데, 칼럼이 네. 실렸는데 네, 네. 그것이 이제 국정원 간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실제로 국감 과정에서 또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밝혀낸 바가 있는데요. 예.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사업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어느 단체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여론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명한 교수를 사서, 그러니까 산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저명 교수에게 돈을 드리고 그분이 쓴 사설을 받아서 인터넷상으로 퍼뜨리는 거. 그게 그 사업이에요. 국가의 돈을 받아서.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게 한쪽을 매도하는,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리고 선거 개입의 혐의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이런 내용들의 사설들을 실제로 나르는 것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그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이라는 것이 그 국정원 내부 정보 파트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표지들이. 네.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도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그거 못 읽었어요. 차마.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후보가, 그러니까 재보궐 그 선거 국면에 반대쪽 후보에게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실려 있고요. 트위터예요. 네, 사실과 다른 내용들 저희가 한번 트윗으로 한번 보시면. 네, 박원순, 여기도 또 종북이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이것도 누들누들이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RT를 강제천 씨 것을 누들누들이 RT를 했군요. 계속 리트윗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원순이 종북 세력, 또 종북 세력, 종북 세력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렇게 네, 아름다운 재단을 종북 세력의 자금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국정원 직원이 리트윗을 통해서 확산을 시켰다
있었다는 증거를 지금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가장 정보에 민감하시다는 분들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날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박원순 시장의 부친을 악질 친일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태산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원이 쓴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저 태산도 국정원 요원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태산이 쓴 것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태산이 직접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고향 시민들은 박원순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나 봐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라뱃길 타고 한강을 통해 출퇴근하거나 모두 자가용 헬기쯤은 하나씩 장만해서 박원순이 쌓아놓은 철조망이나 콘크리트 장벽 넘어서 출퇴근해야 되니 말이에요. 아니 노정면님의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런 말들을 읽어야 되다니 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이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도 관련 내용들이 들어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그 범죄 일람표 안에서 그 박원순 시장을 언급한 내용들을 좀 추스려 봤는데요. 네. 거기 보면 실제로 2012년 9월달, 10월달에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책 비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일종의 대형마트, 담배, 소주, 막걸리, 라면 종량제 봉투 등 50여 종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닭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닭머리요? 네. 예. 이 물건들은 어차피 동네 슈퍼에서도 많이들 사는 별도움 안 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이고 한 서울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한테 닭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것도 보이지 않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겁니다. 또 2012년 10월 18일에는 원숭이 생각과 철수의 행동은 딴판인겨. 딱지 산 놈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정의를 팔아서야. 축, 정의 사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숭이가 박 시장을 지칭하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베 같은 데 올라오는 좀 저급 게시물들을 보면 네. 그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그림, 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국정원의 게시물들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저기 보이네요. 네.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맞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국정원이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좌익 교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엄청난 여성 비하와 또 호남 비하와 이런 비난들을 정말 말로 옮길 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면 허위 사실이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네. 자, 이 앞서 다뤘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그 안에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라는 그런 일종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10월 18일로 아까 돌아가 보면 네. 아마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11월 18일에 부서장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국가정보원을 없애겠다는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해요. 예,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네. 지시 강조 말씀의 그 첫 사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이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네. 지시를 했고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문건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부인하지만 네. 그 박원순 제안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24일. 예. 그러니까 11월 18일에 격분한 원세훈 전 원장이 우리가 이렇게 패했다.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트윗이나 SNS에 네.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패했다. 그래서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트윗 안에서 활동하는 그 인력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런 문건이 나왔고 그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위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네. 너무나 뭐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그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난 정말 답답한데요. 지금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익명으로 제보가 왔고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예. 그냥 뭐 누군가의 뭐 장난이다, 허위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실상의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정보위원회 올 때도 국정원에서는 문건을 들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걸 재가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져갔습니다. 검찰에도 제출했고요. 그 문건들을 보여드렸더니 그 문건이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폰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수사를 협조를 거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무런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각하돼서 저희가 항고한 상태이죠. 예. 자, 이제 그 또 다른 문건이죠.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건 내용은 무엇이든가요? 말씀드린 대로 제목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반값 등록금이 뭐 모든 대학생들의 관심사이잖아요. 예. 또 학부모들의 관심사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문건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건과 아까 그 메모와 이거를 통틀어서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문건 위에 그 쓰여 있는 그 뭐 육금 누구 뭐 핸드폰 번호 예. 이게 실명으로 언급돼 있었던 몇 분이 계신데 네. 그 비실이라고 하는 것도 국익전략실을 언급하는 거고요. 국익전략실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건들 보고서들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당시에 그 거론돼 있는 실명으로 거론돼 있는 분들이 다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번호도 본인들 거고요. 그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의심하죠. 예. 자, 이 문건 작성자들로 지금 다 거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조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조사 자체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폰트가 다르다. 네.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폰트가 아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참 저희로서는 뭐 할 말이 없죠. 네. 자, 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짚어봐야 할 내용들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좌익효수라는 국정원 직원이 있죠. 그 네. 사람 했던 일을 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좌익효수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우리들이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난 사실인데요. 실제로 그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닉네임인 거고요. 네. 그 닉네임을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 글들을 뭐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퍼서 옮기기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모든 그 수많은 분들의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그 5.18에 대한 그 뭐 관 뭐 이런 얘기들이라던가 또 유명한 여배우에 대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라든가 또 최근에 아마 이제 그 분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고 또 그분이 기소된다는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그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분과 그분의 딸에 대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비하 발언을 해서 그 분들에게 너무나 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상처를 남긴 일들을 자행한 거죠. 네. 네. 이 좌익효수가 국정원에서 어느 직급에 있는 사람인가요?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나이나 성별도 안 나와 있습니까? 물론 남성인 건 아는데요. 네.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그냥 우리 추측으로는 한 40대 뭐 이렇게만 추측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뭐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이것도 다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 범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아직도 그럼 국정원 직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신분이 보장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쪽에서 징계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똑같은 방식이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뭐 혐의로 수사 중인 관계로 수사 중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각종 그 성적인 그 비하 발언들, 심지어는 아동에게까지, 여성 아동에게까지 네.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것을 또 조직적으로 자신의 국정원이 시킨 일이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은 부인하겠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분과 또 다른 당에서 이렇게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것도 실제로는 2013년 7월인가 아마 그 고소가 된 상태인데 제대로 조사되지 않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소환 조사를 처음 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리죠. 네. 네. 그 뭐 수사가 언제 끝날지 어떤 성과를 낼지는 뭐 기대해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니 다행히 곧 검찰에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 구속 안 했잖아요. 구속은 안 된 상태죠. 기소를 하겠다는 거죠. 네. 불구속 기소겠죠. 네. 예, 뭐 워낙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웃음이 네.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너무나 무서운 나쁜 쪽으로 국민들에게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위장약 막 열심히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막 10개를 먹어도 안 낫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히 구속되고 너무나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고 너무나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뭐 아직 조사 단계고 아직 수사 단계고 아직 재판 단계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들 개인만의 형사적 책임의 문제인 양 이렇게 몰고 가면서 1년이 지나고 보니 자유 교수라는 이분의 그런 행태도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속 되는 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 그런 거 뭐 그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네. 네. 자, 다시 문건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문건이 공개됐을 때 당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고발했습니다. 네. 이후 상황이 정확한 명칭은 수사 의뢰죠. 수사 의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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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상황. 각하됐습니다. 각하됐어요. 네. 이런 지하에. 네, 거의 뭐 저희가 2013년 5월 22일에 아마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때 네. 우리가 왜 이 문건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지에 대한 조사, 그동안에 우리가 조사해서 나름 네. 확보했던 논리와 이런 주장들을 전부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국정원에서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드렸고요. 그런데 결국은 10월경에 단지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폰트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형식이 뭔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것 또한 국정원의 주장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린 모르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모든 수사에 또 응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네, 그래요. 이 좌익교수 정도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증거가 드러나면 겨우 불구속 기소 할까 말까. 그리고 이런 문건 같은 거 조금만 복잡해지면 각하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간첩 사건을 아예 통째로 조작을 해야 국정원장이 겨우 사과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검찰이 어쨌든 이 문건들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어요. 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아직은 저희가 승복하지 않고 네. 항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고에 대한 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그 건과 관련해서 뭘 더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 국감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강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이 매우 충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분은 그것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참 공교롭게 오늘이 또 국정원장이 사과하신 날입니다. 사실은 작년 3월 18일부터 거의 1년여 동안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에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분들에게는 정말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제대로 애국을 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시려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그 부분들에서 반성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그 국정원장님이 사과하면서 뭐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1년 내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보여주신 태도로 보면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은 여야를 떠나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진전된 민주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뭔가 정의와 공평이라는 그런 말들이 겉돌지 않는 그런 진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상세히 살펴본 원장 지시 강조 말씀, 국정원 내부망에 올랐던 이 은밀한 문건은 그 은밀성만큼이나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문건이 공개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문건 내용을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보고 들으셨습니까? 정보기관의 이런 은밀한 문건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비밀 문건을 누가 덮었을까? 바로 정치권이고 언론입니다. 국민TV가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1년이 지나서까지 방송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특검 7회 원장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민특별검사 진선미 의원께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8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